도전, 개척, 그리고 기업가 정신으로 글로벌 경제 영토를 확장해온 한상의 이야기가 새롭게 우리를 꿈꾸게 합니다. 하나된 한상, 함께 여는 대한민국 제17차 세계 한상대회. 네, 첫 번째 강연자입니다. 장병규 위원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소개받은 장병규입니다. 제 이제 관객분들이 이렇게 오신 분들의 모습을 갖다 제가 좀 볼 수 없는데요. 좀 원래 이제 교감하면서 대화하는 걸 훨씬 좋아하긴 하는데, 여하튼 포맷이 이렇다 보니까 제가 교감이 좀 덜 되더라도 양해를 갖다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뭐 이론적이거나 아니면 뭐 교훈적이거나 라는 얘기보다는 좀 지난 30년 동안 온라인 게임 쪽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런 걸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지금 대회를 하고 있는 한상의 네트워크, 그리고 글로벌 하면서도 로컬 하면서도 느슨한 인맥 관계,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이런 얘기들이 좀 될 것 같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설명하는 키워드를 얘기 드리면 저는 공대생이고 전산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개발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스타트업 벤처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IT 쪽 있다가 온라인 게임 쪽도 했었고, 그리고 초기 기업 벤처 투자, 민간 자금을 가지고 초기 기업 벤처 투자한 것도 병행했습니다. 한 1년 정도 됐는데 현 정부 출범에 맞춰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관련한 위원장도 지금 역임하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굉장히 다양한 일을 했다. 다만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 스타트업, 벤처, 기술 쪽의 백그라운드가 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어쩌면 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니까요. 근데 아마 대부분이 스타크래프트는 아실 것 같아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은 블루홀에서 만든 게임인데 스타크래프트보다 훨씬 많이 팔렸습니다. 최근에는 e스포츠로 발전하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블루홀에서 배틀그라운드를 탄생을 시켰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블루홀만의 힘이 아니라 지난 30년간 한국이라는 나라 내지는 조금 더 넓게 보면 범한국계라는 것이 늘어나면서 이런 큰 성공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역사 여행 같은 걸 갖다가 좀 캐주얼하게 한다,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머리를 갖다 식힌다라는 관점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혁신적 벤처가 탄생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다. 아마 3가지 꼭지 정도 역사를 보면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극초기 기업 투자하는 것도 저희가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도 약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쭉 1980년 초반부터 네트워크 구축부터
90년대 후반에 인터넷과 관련된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 나오고 그것이 기반이 돼서 전 세계로 퍼지는 기업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탄생을 해서 펍지 같은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 같은 것들이 됐습니다. 개별적으로 조금만 살펴보면요, 이 모든 역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배틀그라운드 탄생까지 뭐 그 이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만 따지더라도 80년부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보면은 인터넷의 시초가 되는 TCP/IP 방식의 인터넷 연결한 게 한국이 미국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시도가 빨랐다는 거죠. 선구자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 당시 인터넷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것인지 온라인 게임으로 발전할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30년 전에 선구적인 연구 개발을 하는 분들이 세계 두 번째로 인터넷을 연결을 갖다 한 게 현재 어떻게 보면 온라인 게임 인더스트리의 시초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에 맞춰서 뭐 KT라든가 아니면 카이스트 같은 이공계 중심의 학과에서 인터넷이라든가 전산학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고 투자를 받고 그리고 정부 정책에서도 이걸 굉장히 생각을 하는 것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이런 맥락에서 저는 저 중간에 있는 1995년도인데요. 1995년도에 팀 버너슬리가 처음 웹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그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94년 후반입니다. 94년 후반에 웹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웹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빠르게 받아들인 나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웹코리아라는 자발적 모임은 1995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즉 웹이라는 개념이 거의 탄생하자마자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왜 그런 거냐? 그만큼 앞선 연구 개발과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맞춰서 카이스트에서는 학내에서는 인터넷이 다 됐었죠. 이건 예전 제 사진인데요. 예, 대학교 때 뭐 동아리방에서 그때도 학과 공부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짜고 뭐 이제 기술 개발하고 이게 저는 일이었는데요. 보면은 카이스트는 학내 분위기도 굉장히 오픈돼 있어서 학생인 제가 만든 수강 신청 시스템을 학교에서 실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학생이 만든 시스템을 학교가 사용한다는 건 말이 쉽지 그렇게 쉽게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사례는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카이스트의 교수진님들이나 전자계산소에 있던 분들도 굉장히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고 여러 가지 시도를 갖다가 해주셨고 해서 저는 개발자로서의 커리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1980년부터 1995년까지 한 10여 년, 15년 정도의 R&D 기간과 초기 태동 시기를 거쳐서 1990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현재 인터넷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혁신 기업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아주 근본적인 거는 그전에는 대중들이 국민들이 초고속의 인터넷을 쓰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학교라든가 연구소에서만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었죠. 그게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 1990년 후반에 브로드밴드를 전국에 깔겠다는 국가적 정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KT든 아니면 하나포스라고 해서 두루넷, 하나포스 같은 인터넷들이 최초로 상용화됐고 실제 초고속 인터넷 페네트레이션 레이시오, 즉 초고속 인터넷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라는 거에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인프라가 발전했습니다. 그런 국가적 인프라에 따라서 PC방도 나왔고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도 탄생을 했습니다. 넥슨이라든가 현지 하신 NC소프트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어떤 회사들이
그 당시에 탄생을 했고,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흐름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커리어를 시작한 게 1997년, 6년쯤이었는데요. 자연스럽게 카이스트에서 공부하고 박사를 갖다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뭔가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겁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해서, 저도 어떤 뭐 국가적 정책이라든가 역사적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거창한 걸 생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게 뭐 당시에 벤처라는 단어만 썼고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요, 무슨 거창한 무언가를 갖다 하겠다가 아니라 같은 사람들이랑 힘을 합해서 뭔가를 만들면 돈을 벌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같이 모였을 때 창업 같이 했던 엔지니어 분들인데, 한 3년 정도 고생해서 한 10억 정도만 벌자, 이렇게 그냥 약속하고 시작을 저희는 했어요. 실제 네오이즈라는 회사가 성공을 제대로 하기까지 한 4년 정도 걸렸고요. 실제 창업을 했던 사람들은 10억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어떤 담론이라든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자그맣게 팀으로 같이 일을 해서 뭔가 만드는 게 좋아서 시작을 했고,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역사적 흐름에 자그마한 파도였기 때문에 그런 과실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요즘 해봅니다. 그 당시에 저 중간에 있는 게 전데요. 예, 그때 한 2년 정도를 주 100시간 정도 일을 했으니까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주 100시간 정도 일을 하려면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그 과정이 뭐 어렵거나 힘들거나 라는 과정은 전혀 아니었고, 지금 와서 돌이켜 보더라도 저 당시가 가장 즐거운 시절 중에 하나였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즐겁게 일을 했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온라인 게임이든 아니면 서구권이든 디지털 컨텐츠를 팔아서, 내지는 마이크로 트랜잭션이라고 얘기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탄생했습니다. 저희 네오이즈에서 처음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넥슨을 통해서 온라인 게임에서도 시도가 새롭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현재로 보면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이죠. 그래서 2년 정도 주 100시간 정도 일을 갖다 한 저 시기가 1990년대 후반에 새로운 것들이 탄생하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굉장히 빠르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탄생한 네오이즈만 하더라도 2000년에 상장을 했으니까요. 그 당시 1990년 후반, 2000년 초반쯤에 넥슨이든 네이버든 이런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그 기업들이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0년, 15년 동안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시기가 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얘기 드리는데, 실제 여기 있는 기업들보다 훨씬 많은 곳에서 시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속해 있던 네오이즈도 지금 현재 일본에서 네오이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여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넥슨은 실제 일본 시장에 상장을 했죠. 상장 자체가 좀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넥슨은 현재 넥슨이 돈을 버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곳은 한국이 아닙니다. 중국이죠. 던전 앤 파이트라는 걸출한 게임이 중국에서 매년 넥슨으로 들어온 돈만 1조 가까운 돈이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일본도 진출을 해봤고 중국도 진출을 해봤고 미국도 시도를 해본 겁니다. 일본, 미국, 중국을 시도하는 건 모든 곳이 다 공이 시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각각이 좀 다른 길을 걸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넥슨은 중국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거고요. 네이버는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에서의 비즈니스는 최근에는 많지 않습니다. 대신 일본이라는 한 나라에 집중을 했고, 여기 계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은 네이버라는 본체보다 라인이라고 하는 메신저 서비스를 갖다 하는 곳이 실제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는 더 크다고 보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탄생했냐? 하루아침에 탄생한 거 아닙니다. 저는 첫눈이라는 벤처 회사를 네이버에 매각했었기 때문에 네이버의 지근거리에서 그분들의 일본 도전을 갖다가 지켜본 바가 있는데요. 실제 여기 적힌 대로 2000년 초반부터 네이버는 검색, 커뮤니티 서비스, 그리고 저기 보면은 어떤 회사 인수, 매년 굉장히 많은 돈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라인 탄생까지 4, 5천억 정도를 쏟아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돈을 10여 년 이상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라인이 성공할 때까지 제대로 계산하면 적자를 계속 봤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게 거의 한 10수년간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적극적 투자로 실제 라인이라는 회사는 일본에서는 일본 회사로 취급받고 있죠. 그 정도로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당시에 10여 년 동안 단순히 회사만 진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일을 하는, 협업하는 케이스가 생겼는데, 이유는 초고속 인터넷이 먼저 깔렸고 전 세계 최초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므로써 그런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해외에서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해외 진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2007년, 이 11년 전이죠. 11년 전에 창업한 블루홀이라는 회사도 처음부터 미국 시장을 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거는 파트너를 맺고 서비스하고, 미국에서는 직접 서비스하는 걸 결정했습니다. 작은 기업이 미국에 직접 서비스하는 걸 결정한다는 건 쉬운 결정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초반부터 5, 6년간 쌓아온 그런 인재들이 있었고, 그리고 넥슨이든 애니소프트든 선두적으로 앞서 나갔던 분들이 미국 시장에서 시도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자, 온라인 게임 업계에서 가장 큰 시장은 어디냐? 라고 질문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07년에는 극명하게 미국, 유럽이 가장 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임을 서비스한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큰 도전을 해보자 라고 해서 처음부터 미국에 직접 서비스한 걸 결정하고, 테라라는 처음 블루홀의 온라인 게임은 미국에서 직접 서비스를 시작한 게 2012년입니다. 5년 전 정도 되고요. 그런 어떤 시도들을 했고, 참고 말씀드리면 처음 시도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안 좋았고요. 고생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미국이라는 시장은 한국과 다르다는 걸 이해하게 되고, 미국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선 다른 유통망이 필요하다, 다른 서비스 전략이 필요하다,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런 와중에 탄생하게 된 것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입니다. 뒤쪽에 배틀그라운드, 있네요.
말씀드린 대로 스타크래프트보다 훨씬 많은 판매고를 올렸고, 그리고 거의 1년에 매출 수준으로는 1조 원 가까운 매출을 갖다가 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매출의 90% 이상이 한국이 아닌 시장에서 나옵니다. 굉장히 큰 성공을 이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배경에는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글로벌을 갖다가 노렸다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굉장히 좋은 인재들이 이미 이 업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된 선두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인재들이 쌓여 있었다는 거고, 그런 인재들이 나오게 된 건 초고속 인터넷을 국가 정책적으로 먼저 깔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을 또 거슬러 올라가면, 전 세계의 미국 다음으로 인터넷을 처음 깔았다는 역사적인 어떤 흐름에서 배틀그라운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있는 펍지라는 회사는 배틀그라운드가 론치할 때 한 30여 분밖에 안 됐어요. 1년 사이에 30여 명 조직이 4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만 만들었던 것들이 지금은 미국만 하더라도 산타모니카와 또 다른 한 도시, 일본에도 프레선스가 있고 유럽에도 프레선스가 있습니다. 실제 펍지를 개발하는 게임 제작인들 중에 일부는 동유럽에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컨텐츠는 미국에서 만들고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처음부터 펍지가 미국에 가겠다, 일본에 가겠다, 유럽에 가겠다 라고 했으면 1년 사이에 이렇게 하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네트워크에서 많은 한국계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서구권에 있는 온라인 게임 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라이엇 게임즈라든가 블리자드라든가 그런 선도적 기업들의 한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 기업들이 왜 한국인들이 상당히 많냐? 온라인 게임이 한국에서 시작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의 노하우를 글로벌 기업들이 받아들이고 싶었던 거죠. 그럼 그 인재들이 거기서 교육받고 다시 배틀그라운드로 넘어오는 겁니다. 즉 느슨한 네트워크가 펍지를, 배틀그라운드를 1년 내에 저렇게까지 빠르게 성장시키고 글로벌 시장에 빠르게 안착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저변이 됐던 거죠.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하나만 성공했다면 아마도 e스포츠 같이 새로운 시도까지는 못 가고 적당히 돈을 벌고 사라지는 게임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재들이 많아짐으로써 그런 것들이 더 힘을 받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상 대략 배틀그라운드라는 최근에 제가 속한 회사에 있었던 일들이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지난 30년 동안 이뤄온 인맥과 네트워크, 그리고 아름아름 서로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상대회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벤트를 계기로 서로 대화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리고 글로벌 관점에서 서로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캐주얼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약간 또 다른 얘기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다른 얘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런 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저는 본엔젤스라고 해서 극초기 기업, 즉 커진 어떤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투자한 게 아니고요. 보통 본엔젤스는 한국 돈으로 3억에서 5억 원 정도 초기 기업 투자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처음 포커스는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주로 투자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보낸젤스라는 곳에서 투자를 시작한 것도 한 10여 년 가까이 됐는데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보게 된 거가 해외에서 잘 하시는 한국계 스타트업들도 꽤 됩니다. 저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낸젤스는 한국계에도 지금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보낸젤스의 한 파트너분은 최근에는 베트남이나 동남아 시장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즉 스타트업 투자가 한국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스타트업 관련된 10억, 20억, 30억 이상 투자하는 것들도 동남아 중심이나 중국 이런 곳들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조금만 드리고 싶습니다. 보낸젤스는 말씀대로 초기 기업 전문 벤처 캐피탈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한국의 많은 벤처 캐피탈들과 그리고 한국의 많은 벤처 생태계는 시작은 정부 주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벤처 캐피탈에 들어가는 상당히 많은 자금은 한국에 있는 모태펀드라는 곳에서 실제 펀드에 상당한 자금을 대고 있습니다. 모태펀드는 중소기업 벤처부 산하에 있는 단체가 관리하고 실제 처음 세금이 쓰여서 투자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물론 최근에는 모태펀드 자금이 10여 년 이상이 흘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시작된 게 1990년 후반이니까요. 모태펀드도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모태펀드에서 투자한 금액이 흘러 들어와서 회수가 되고, 즉 투자금이 리턴이 되고 그 자금으로 또다시 재투자가 되는 선순환까지 갔지만 상당히 많은 곳은 여전히 모태펀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민간 투자금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 즉 미국과 같은 선진국을 보면 국가 정책보다는 민간 자금이 움직여서 민간 생태가 상당히 큰데요. 한국도 20년쯤이 지나서 지금은 민간 자금으로 투자한 것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캔들, 퍼니즌,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 베트남, 미국 다양한 곳에 실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한국계가 공동 창업자로 있는 곳들입니다. 왜냐하면 보낸젤스에 있는 다양한 파트너들이 영어라든가 다른 언어를 아주 잘 구사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를 아주 잘 이해하거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투자 사업 계획서를 받아보는데 자연스럽게 한국계가 창업자로 있는 곳들은 해당 나라에서 투자를 받는 것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한국에 많이 찾아옵니다. 이유를 제가 보니까 저런 이유 때문입니다. 개발도상국은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곳은 벤처 캐피탈이 없습니다. 왜냐, 스타트업이나 벤처 캐피탈 같은 개념이 아직까지 탄생하기 전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계 벤처 캐피탈 자금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벤처 캐피탈들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계 창업자가 창업을 해서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초기 자금을 받을 곳이 그 나라에 마땅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은 어쨌든 20년 정도 된 벤처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에 와서 자금을 투자받기 위해서 노크를 합니다. 선진국은 어떠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한국계도 한국에 와서 투자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민 1세대, 2세대, 3세대를 지나면서 미국의 이민 2세대는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 직종들이 많았습니다. 3세대나 2.5세대 정도 오면서
그들이 의사, 변호사 같이 공부를 많이 해서 전문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문화에 아주 익숙한 세대로서 창업을 하고 기업가가 되는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보면 여전히 한국계는 좀 소수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초기 기업 투자라고 하는 것은 다수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 관점에서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투자를 갖기가 좀 받기가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한국계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를 쉽게 받기가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계 스타트업에 투자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배경은 또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하나 있는데, 한번 스타트업에 창업을 한 분들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대부분 뿌리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이런 분 중에 성공한 분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실패한 분들도 한국과 인연을 맺고 한국 기업을 해외 확장을 시키거나 반대로 해외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갖다 하거나 이런 가교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도 해야 되지만 아주 길게 바라본다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잘 되어야, 한국계가 잘 되어야, 한국 민족이 잘 되어야, 그래야 기업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리고 자녀 세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똔똔 정도만 벌더라도 한국계 스타트업을 지원하자, 한국에서 스타트업 하는 거 투자한 거로 돈은 벌고 있으니까 라는 관점에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계 창업자를 돕는다라는 관점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미비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년 정도의 도도한 흐름으로 배틀그라운드 탄생한 것처럼 저희가 지금 하는 행위들은 미비하지만 이런 행위들이 10년, 20년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한국이라는 범한국이라는 것이 더 좋아지고, 그럼 서로 더불어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활발한 상호협력, 네트워크, 글로벌하면서도 로컬한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탄생한 게 아니다.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세계적인 서비스도 어떻게 보면은 그들만의 노력이 아니라 30년 정도의 켜켜이 쌓여온 인프라와 생태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글로벌 성공은 인재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다시 한번 모이고 하는 느슨한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배틀그라운드는 그런 큰 흐름의 수혜를 톡톡하게 입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그런 관점에서 한상대회를 바라봐 주시고 애정을 가지고 서로 인사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초기 기업 벤처 투자에서도 단순히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한국계가 잘 되기 위해서 투자를 갖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은 미비해 보이지만 결국에 긴 흐름과 긴 호흡으로 보면 굉장히 큰 범한국적인 어떤 성과로 돌아올 것이라 믿는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발표를 일단 제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된 한상, 함께 여는 대한민국 제17차 세계 한상대회.